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차 시험은 5월 14일 날 보죠.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뭐 2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 뭐 2차 따라가기 정신 없을 거고, 또 이제 1차만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시작하시고,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1차 공부하시기도 시간이 좀 벅차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노동법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그 문제풀이 과정은요, 일단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진도별로 문제들을 재구성했고요. 또 이제 각 단원별로 이제 판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창작 문제로 좀 가미를 좀 시켜서 진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차 기본 이론으로 핵심 소스 노동법 그 책으로 진도를 나간 바 있죠. 그 책에 의하면은 이제 모든 기출 지문들을 제가 책에 별도로 현관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은 이제 푸른 계열로 현관편을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오답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첨화 형식으로 해서 변형된 지문들을 제가 책 내용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진도에 나가는 그런 문제들은 핵심 소속 노동법에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별 고민 없이 바로 OX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1차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냐? 자,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직접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만 좀 풀어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1차 공부가 좀 안 되셨다. 그래서 뭐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제가 그 단순하게 문제풀이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연결되는 법리들을 제가 다시 법조문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멘트로 부연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도 어느 정도 법리 부분이 좀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안내 말씀드리고요. 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계에서 보면 일단 강의 목표 보시면은 진도별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빈출되는 기출 지문을 이제 현장에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답 지문으로 현출될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 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풀이 과정에 앞서가지고 법조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개념들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모든 그 문제들은 제가 PPT로 다시 그 재구성을 해가지고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동 중에 뭐 자료 없이도 그냥 제 PPT 강의안만 가지고서 수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 헬프를 칠 수 있도록 제가 그 여기 강의에서 보시면은 카톡 아이디가 있죠. 근데 이 카톡 아이디 그냥 제 연락처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10-4123-5337)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총 8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진도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가 강의 일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했는데 1차 강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제가 그 동영상을 좀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강을 하는데 이제 실강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석을 잘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그 마스크 벗고 강의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갔다. 본 수업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그 1차 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수업을 좀 진행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낼 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법조문 그리고 판례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데 일반 이론이
노1, 노2에서 각각 한 문제씩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령 문제에서 주로 이제 20개 내외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순수하게 판례만 묻는 게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형 문제는 뭐냐면은 지문 자체가 법령하고 판례하고 묶어가지고 나오는 걸 우리가 조합형 문제라는데 이게 보통 한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문제를 제가 그 분석을 했으니까 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례를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법령 자체만 알고 있어도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점 정도는 무난하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법을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출제 유형 분석을 해보면 보통 오답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게 20개 내외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 맞는 질문을 예문으로 내는 것보다 우리가 틀린 질문을 예문으로 내는 게 더 어렵거든요. 문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낼 때 오답형 문제, 즉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오답형 문제를 내는 게 한 20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정답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게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라고 해서요. 다음 중 맞는 것끼리 묶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게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OX를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법 지식을 응용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뽑을 수 있는 문제, 이런 사고형 문제가 보통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출제가 안 됐던 연도도 있죠. 자, 다음은 우리가 노동법 각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 빈도인데요. 일단 노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특별법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별법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을 여러분들이 다 버린다. 그러면 낭패를 받아요. 낭패. 우리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법 1, 2는 각각 80점 정도는 맞춰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사회보험법이나 민법이나 여기에서 점수가 로스가 되는 걸 노동법에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법령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노원 파트에서는 근기법에서 우리가 15개가 전반적으로 다 출제가 골고루 되고 있고 그리고 각 특별법에서 문제가 하나씩이 출제가 됩니다. 자, 노동법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법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 각각 역시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법에서 이제 21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각 전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 수업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요. 법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커리를 따라가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1차 커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단계에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듣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풀이를 가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노동법 책도 부교재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핵심 소송 노동법을 옆에 두시고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법원의 경우에는 우리 간단하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시는데요.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법령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도 우리가 법원성 인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치법규도 우리가 다 법원성 인정이 돼요. 그래서 단체박, 취업규칙, 근로계약 다 법원성 인정되고 있고 이제 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례 법리가 있죠.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어야 한다. 자, 이런 판례 문장을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빈출되는 지문이 뭐냐? 우리가 조약 부분이죠. 특히 조약에서 아이로 협약인데 이 아이로 협약이 작년에 우리가 8대 기본 협약 중에서 4개만 비준을 하고 4개는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3개를 추가적으로 비준을 했죠. 그래서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그 협약 외에 나머지 3개를 다 우리가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1차에서 최대 빈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노동법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깜빡하고 안 했네. 뭐가 안 되죠? 일단 판례 안 되고요. 그리고 행정해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관행이 나오네요. 자, 관행이 일반 사회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여기 나오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또는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계약의 규범의식에서 지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서 관행이 법원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법도 법원성이 인정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해당 부분이 이제 작년과 올해가 답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부분, 자, 이 부분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작년까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LO 협약 중에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강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만 우리가 법원성 인정되지 않고요.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법원성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강철입니다. 강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종전에는 정답이 4번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내용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1번 지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데요. 자, 1번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성력이 없다. 자, 행정해석, 업무 지침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 구성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 결사에 대한 자유. 자, 그리고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자, 이거는 노동법은 법원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법원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단체협약은 노동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자치법규 노동법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자, 우리가 규약도 자치 규범으로서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해서 2번도 역시 답이 없네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답은 우리가 2번이었는데 지금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지금은 비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역시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취업규칙, 자, 자치규범이죠. 법원성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은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우리가 작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노동법 법원에 해당합니다. 요거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노동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용자와 그리고 개별 근로자 체결한 그 근로계약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하죠. 근로계약도 법원성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 지금 되겠네요. 자, 4번을 볼게요. ILO 협약 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지금은 모두 고른 것은 요거는 지금 비준하지 아니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비준하지 아니한 것, 비준하지 아니한 게 뭐다? 강철이다.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이다. 보시면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이거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비준했고요. 나머지도 다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4번 문제도 정답이 없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ILO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근거해서 국제연맹의 산하단체로 창설이 되었다. 자, 이거 맞는 거고요. 자, 여기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연도를 보시면은 16회 문제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지저분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 연역적인 문제는
정말 출제가 많이 안 되고요. 만일에 이런 거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좀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총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 대표가 2인이고 노사 대표가 각 1인이다. 요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헌장의 정신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 확립이다. 자, 네 번째, 총회의 의결권은 정부 대표만 갖는다? 자, 우리가 ILO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인데 이 국제노동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 대표만 갔는데요. 아, 얘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는 기본 협약 중에 결사의 자유되게 하는 협약 87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죠. 요거 맞는 지문 5번. 넘어가시고 잠깐만. 결사에 관한 협약 87호 지금 비준을 했죠. 비준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정답 4번, 5번 두 개네요. 4번, 5번 두 개입니다. 정답 수정을 좀 해주세요. 4번만 했는데 자, 지금 옳지 않는 거니까 5번도 정답이 됩니다. 4번, 5번 두 개입니다. 자, 6번을 보시면요. 노동법 법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분에서 무효가 된다. 자, 우리가 취업규칙이 나오고 그리고 근로계약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법원의 경합 문제인데요. 법원의 경합 문제에서 법원칙이 3개가 나오죠. 자, 첫 번째가 상위법 우선 원칙, 두 번째가 신법 우선 원칙, 세 번째가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계가 있을 때, 즉 법원 간에 좀 센 놈과 그리고 힘이 약한 놈, 이 두 개가 있을 때 무엇이 먼저 우선한다? 힘이 센 놈, 우리가 상위법이 먼저 우선하는 거죠. 자, 다만 언제나 상위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그 하위법보다 유리할 때는 먼저 상위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불리할 때는 하위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은 취업규칙 이게 지금 상위법이죠. 취업규칙 상위법이고 근로계약이 하위법입니다. 근데 이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하위법이야. 그러면 뭐가 적용돼? 상위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노동부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는 재판 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자, 행정 해석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원성을 갖지 못한다고 했었죠. 자,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자, 여기 보시면 법률 간이죠. 법률 간이라는 건 위계가 있어요, 없어요? 위계가 없죠. 위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법률간에 적용되는 거는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법률간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위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4번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취업규칙이 나오고 그리고 단체협약이 나오죠. 자, 뭐가 위다? 단체협약이 위고 취업규칙이 아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이거 맞는 지문이 되고 있고요. 자, 5번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요. 해외 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인사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 자, 인사 규정 이거는 우리가 법적 성격이 취업 규칙이 되겠죠.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면제 기간이 진행 중이던 근로자의 해외 연수 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받은 의무 복무 기간은 개정된 인사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백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제 그 핵심 이론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명령,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행정기관이 됩니다. 행정기관은 감독기관이고요. 그리고 뭔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정명령 같은 걸 내릴 때 행정관청은 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서 우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단체 협약에 대한 이런 변경 명령은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는 말을 이렇게 할게요. 고용노동부에는 노동위원회가 비록 독립된 우리가 협의체 기관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이나 단체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이 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의결 불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 조심을 해주세요. 왜? 노동위원회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계상으로 위에 있으니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외의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낼 때는 언제나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리니까 기억을 하시면 다른 문제들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명할 수 있다예요. 명해야 된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상위법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규정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에서 중요한 것만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 아랫법인 하위법에 야,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봐. 이렇게 토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위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만 위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게 된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명백하게 상위법 내용과 배치되거나 또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한도를 초과해서 입법을 했을 때 그때는 상위법에 반해서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이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도 개인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변경, 보충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했어요. 그러면 그건 상위법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임이 있어야 돼. 위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이나 예규 등이 그 성질상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예, 역시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마지막 문제 같은데 해당 내용은 문제가 좀 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사라질 수가 좀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보시면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자, 이 부분은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해서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좀 어려우니까 이걸 특별법이라 하겠습니다. 특별법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 관련된 특별법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회계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도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지문에서 정년 연장을 합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겠죠. 재무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 위반이 되는 거죠. 법 위반.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규범의 효력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취업규칙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자, 해당 부분은요. 최근에 나온 판례 내용인데 이게 좀 학계의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2차에서는 제가 작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출제하기는 좀 어렵고 1차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취업규칙이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사례 문제가 이런 거였죠. 우리가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연도중 한 6월쯤 돼가지고요. 취업규칙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연봉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받던 사람이 취업규칙상의 임금 피크제에 도입이 돼버리면 기존에 받던 것보다 우리가 연봉 총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무엇이 먼저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일단 단순 암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가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3번 다시 보시면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그 말이고요. 자, 네 번째. 그리고 이 취업규칙 자체가 우리가 94조 근기법 9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일정 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무엇이 먼저 적용된다? 우리가 근로계약서 내용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이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자, 이런 말이고요. 자, 5번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었다라면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일단 단순 암기하시라고요. 뭐가 우선한다? 근로계약이 우선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일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적용돼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죠. 자, 따라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원은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 근로권리로 가겠습니다. 자, 근로권리는 헌법 33조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자, 해당 내용도 많이 빈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법률이 뭐다? 이때 법률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아니죠. 근로자 고용 증진에 대해서는 얘는 노력 의무고요. 자,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분들 최저임금법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시행 의무입니다. 시행. 자, 그래서 이때 노력 의무는 고용 증진만 노력 의무고 최저임금은 우리가 시행 의무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여자와 연소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특별보호를 받죠. 여성, 연소자. 이 사람들은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리을.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자, 역시 이거 리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역번과 리을번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은 기역 리을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갖는다. 자, 그리고 근로 의무도 갖는다. 예, 맞는 거고요. 여자 연수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체 장애자입니다. 자, 신체 장애자. 우리가 그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우리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앞에서 했던 문장이고요. 자,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자, 이런 자들은 누구에 대한 보호죠? 이거는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호죠. 국가유공자 등.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근로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거 좀 전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특별보호를 받는 자는 누구다? 특별보호는 여자와 연소자입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은 생활 능력이 없는 자죠. 이런 자들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예, 차별은 받지 않는 것,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요게 예,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연소자는 특별보호를 받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국가유공자 여기 나오네요. 국가유공자는 뭐라고 했었죠? 근로기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5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시행 의무라고 했었죠?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우리가 기출지문은요. 왜 이게 계속 빈출될 수밖에 없냐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법이 매번 개정이 될까요? 아니면 법이 새로운 법률 규정이 뭐 매년 새로 그 신설될까요? 그럼 법적 안정성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은 자주 개정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계속 누적될수록 나왔던 법률 규정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년 판례가 나오긴 하지만 새로운 법률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질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출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왔던 문장들이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시행 의무죠. 자,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자죠.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특별보호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아요. 자,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로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헌법 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몰라도 다 암기하겠다. 한 오늘만 지금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여자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는다고 했죠. 예, 맞고요. 자,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국가는 근로 권리의 내용. 예, 의가 두 번 나오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근로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된다.
요게 틀렸네요. 자, 국가는 근로 권리의 내용. 자, 우리가 조건은 아니죠.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조금 지저분한 문장이긴 한데 근로권리의 내용은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이게 요게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있고요. 자, 4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벌 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PPT로 아니고 이제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시선이 정면을 보지 않고 자꾸 이제 왼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네요. 자, 6번을 볼게요. 자, 헌법상 근로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헌법은 근로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맞는 거죠.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갖는다. 자, 2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권리에서 도출된다. 자, 우리가 근로권리는요 추상적 권리죠. 그래서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고용 증진 노력 의무, 적정 임금 보장 의무, 그리고 다시 고용 증진 노력 의무, 적정 임금 보장 노력 의무가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행 의무라는 거 반드시 구분을 해주세요. 요거 맞는 지문. 자, 그리고 국가 유공자 등 우리가 사회 군경이나 전벌 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히 구분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여성 근로자 그리고 연소자는 헌법에 따른 특별 보호를 받는다. 자,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고요. 국가 유공자들은 법률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다음 7번. 역시 헌법 32조 근로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은 헌법상 근로권리에서 명시된 규정이다. 이제 시행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 부여를 받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한다. 자, 여러분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해서는요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우리가 근로 권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일단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회권 성격이 더 크고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왕이 제공한 근로제공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4번.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을 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근로조건. 이거는 뭐냐? 우리가 기본권은요,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자유권의 성격은요, 국민의 권리도 되지만 인간의 권리도 같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 환경 그리고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이고, 8번도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노동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요. 자, 헌법 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사의 자유에 속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근로권리는 우리가 추상적 권리인가요? 구체적 권리인가요? 추상적 권리죠. 구체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알아서 한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근로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뭐라고 했었죠? 근로권리의 어떤 구체적 내용들은 우리가 근로권리 자체가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서 내용을 규정을 해야 그때 비로소 권리로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과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별도로 근태법이라고 해서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급여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죠. 퇴직급여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그때 비로소 인정이 될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근로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네 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는 생존권적 성격을 갖는다. 자, 후자가 뭐죠? 일할 환경이죠. 일할 환경은 얘는 자유권적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생존권 성격도 있지만 자유권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 해고예고는 근로관계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 예고를 둘 것인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 근로자 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 강제 근로, 인권 침해, 임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 역시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서 직업안정법을 4회차 때 우리가 진도가 나올 건데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용노동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행자인데요. 일단 1번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라 함은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묻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근로 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되려면요 반드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근로제공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 불문하고 있고요. 역시 맞는 지문이고 근로제공과 임금 사이에는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로자, 근로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근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택근로자 우리가 재택근무 하는 자들도 우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대원 판례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 기준들이다. 자, 이 중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아니 된다고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요. 계약 형식 불문하고요. 우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사용 종속 관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판례 기준으로 우리 일단 첫 번째 종속 노동성, 그리고 두 번째 독립 사업자성이 부정돼야 되고요. 보수 근로대가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노무 재원 관계의 개유성과 전속성이 일정 부분 인정돼야 되고, 자, 다섯 번째 기타 요소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징표 중에서 특히 사유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하여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을 제가 두 문자로 기소장이라고 했었죠. 기소장. 아이고, 요거 너무 작나? 요거를 기소장. 자, 그래서 기가 기본급이나 또는 고정급을 정했는지 여부. 자, 그리고 소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자, 그리고 장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차적 요소로 본다고 했었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부차적 요소로 인정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취업규칙 적용 여부, 취규 적용 여부. 자, 그리고 판례가 이제 좀 더 완화되고 있는데 비품 등 소유 여부, 비품 등 소유 여부.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차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출제할 때 보면 17회죠. 그러니까 17회 때 판례에서는 기소장만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차적 요소 범위를 판례가 좀 더 완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1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기준의 적용을 바꾸는 여부 보시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 자, 요거는 인정이 안 되고 있고, 자, 근데 취업규칙 또는 복무기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 자, 이거는 우리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야. 요건 아닌데 요거는 인정돼.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자, 그리고 2번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자, 이거는 아니고. 자,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자, 이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4번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손실 처리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자, 독립사업자성과 관련 내용이죠. 이것도 아니고. 기본급이나 고정비 정해진 여부. 자, 이게 이제 답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답을 달 때 1번도 답이라고 해놨는데 요건 아니에요. 이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부차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제가 1번과 5번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자,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야. 제가 요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앞에 있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5번만 되겠습니다. 자, 3번 근로기법상 사용자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 개념은 근기법의 준수 의무자로서 사용자 개념과 다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을 하는 당사자예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하면 얘는 누가 된다? 사업주가 되겠죠. 법적 책임을 지는 자. 자,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준수 의무자의 사용자는요, 우리가 넓은 개념의 사용자죠. 그래서 이때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룰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사용자 개념 중에 사업 경영 담당자 일종의 CEO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제가 두 문자로 사경포의 대대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거는 예,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누구다? 중간관리자가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요.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자,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문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는 도급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도급제도,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을 해야 된다. 자, 이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정답부터 하면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내용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법은 형식에 대한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근로자예요, 근로자. 도급은 민법 적용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을 완성했을 때 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는 게 도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도급으로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근로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을 맡기는데 이게 8시간 정도 일이 걸립니다, 보통. 자, 그러면 8시간 정도 일이 걸리면 형식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도급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도급 금액을 최소한 최저임금 곱하기 8을 해가지고 나오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4시간치만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일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내용이 좀 어려운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준하는 제도로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돈을 줄 때에는 어떻게 최소한 이 도급에 따른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당 금액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5번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2차 판례로 보신다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이에요. 묵시적 근로관계. 자, 그래서 계약 형식은 우리가 도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는 제3자죠. 이 제3자와 그리고 원 고용주 이 사이에 원 고용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 경우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자, 그리고 이 피고용인과 그리고 제3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이 되고 노무 제공 상대방도 제3자이고 임금 지급도 제3자가 하고 있다라면 이 경우에는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는 우리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법인데, 자, 첫 번째, 다음 중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동과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자, 그리고 가사 사용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이 있어서 이론 근로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우리가 뭐로 판단한다? 객관적이고 상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가 고유 형태 불문해요. 밖에서 우리가 일한 사람을 봤을 때 일한 사람이 평균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근로자 포함됩니다. 포함이 돼요. 자, 이때 참고로 포함되지 않는 자가 있죠. 포함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유일하게 누가 있다? 파견 근로자만 포함 안 됩니다. 파견 근로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거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관리감독 능력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예, 맞는 거고요. 4번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맞는 거고요. 자, 5번 야간 근로에 대해서 통사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은 우리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두 문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오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거죠.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 자, 그래서 연은 연차 휴가, 구는 부당해고 구제 관련된 내용, 생은 생리휴가, 자, 그리고 취는 취업규칙, 그리고 가는 가산수당, 시는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 업은 휴업수당이죠. 휴업수당.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5인이 안 되면 적용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산을 지급한다. 우리가 가시업에서 가산수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입니다. 근로기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비영리 사업, 우리가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근로기법 적용됩니다. 자, 동거 친족말을 사용한다? 이때는 근로기법 적용되지 않는다 했었죠. 자,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이면 근로기법 적용된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아이고, 요거 번호 넘버링이 잘못됐다. 4번하고 이게 5번이 돼야 되는데.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인법 적용되지 않는다. 자, 5번 근로인법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 근로자만을 계산한다? 아니죠. 비정규직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론 근로자 제외합니까? 이론 근로자 포함되고 있죠. 이론 근로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로기법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당해 사업에 1회에 그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 근로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1회에 그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경우를 하더라도 이런 거 근로기법 적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로기법 적용되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들을 우리가 보통 공무직이라 합니다. 당연히 이런 공무직에 대해서 근로기법 적용됩니다. 자, 3번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법 적용 대상이 제외된다? 아니죠.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포함시키고 있고요. 자, 4번 근로기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업장의 사역에 맞추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론 근로자? 이론 근로자 포함된다고 했었죠. 이론 근로자 포함. 예,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 동거 친족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연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아까 누구라고 했었죠? 유일하게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 얘만 빠집니다. 정답은 3번. 요건 하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파견 근로자는 우리가 산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근로기법 적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국내 본사가 있다. 국내 본사가 있으면 우리가 국내법 적용되니까 당연히 근기법 적용됩니다. 그 출장소, 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인법 적용됩니다. 왜? 국내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합니다. 아까 배웠죠? 뭐라고?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그래서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에서 뭐가 있다? 업. 요게 있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그러니까 4인 이하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자, 근로자 휴업수당 적용 안 되죠? 청구할 수 없다. 자, 틀린 지문이고요. 요게 맞는 거 일단 정답 표시하고 3번 교회사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 교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자, 포함되고 있고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자, 이러한 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요. 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다 적용 안 됩니다. 자, 또 기간제법에 따라서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휴수당, 주휴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자, 5번 아파트 자치 운영회 같은 비영리 단체 원칙적으로 근로법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6번 근로기준법 규정에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제가 두 문자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이랬죠. 휴업 있네. 자, 출산 전후. 자, 이건 아니고 부당요구 구제 신청 연구에서 구가 있네. 자,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요건 아니고 자, 가시업에서 가가 있네. 돼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네요. 뭐야? 이게 전자체발이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휴업수당. 예. 요거. 출산 전후 휴가는 요거는 적용됩니다. 얘는 적용 안 되고 얘는 적용되고 부당요구 구제 신청 안 되고 해고예고 수당 적용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 안 되고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인데 기역, 디귿, 미음인데 기역, 디귿, 미음이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도 19회 때 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출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역, 디귿, 미음이니까 니은 리을 찾습니다. 니은 리을.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그러면 요게 정답이네. 예, 좀 힘들게 찾았습니다. 힘들게.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7번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암기 안 됐으면 암기하세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중간 착취. 야, 이거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니까 요거는 적용되고요. 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적용되고요. 요거 적용되고 연차 휴가 적용 안 되고 갱내 근로 적용되고. 자, 그럼 모두 고른 거니까 리을이 빠지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예.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형 문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이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만 사업장이냐 정말 많이 빈출되는 법 조문이에요. 다시 한번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자, 그래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이랬죠? 뭐예요? 5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또 있네. 자,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역시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이니까 요거 근로시간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교시는 마치고요. 자, 2교시 때는 근로기법 실효성 확보 방안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